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엽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6년도 기출문제 마무리했고요. 17문제까지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18년도 35회차 기출문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마무리될 때 말씀드렸듯이 18년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시험처럼 문제를 쫙 풀어 나가다가 우리 시험 시간에 마주쳤을 때 조금 풀기 어려운 문제들, 난해한 문제들이나 아니면 기본 이론 시간에 조금 빼놓고 공부하셨던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문제에 출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걸 스킵시켜 놓고 다른 문제 먼저 마무리 지은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스킵된 문제들을 풀어보는 연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뭐 한 5분 내지 10분 정도라도 문제 푸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41번 문제부터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에 전자적 제시를 위한 UCP 추록, EUCP죠. 거절 통지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먼저 1번부터 5번까지 보기를 먼저 보세요. 봤더니 숫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5나 아니면 뭐 15, 30 이런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뱅킹 데이지냐 칼란더 데이지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쭉 보시면 자, if an issuing bank, confirming bank, nominated bank, acting on their behalf provides a notice of refusal of a presentation. 즉, 제시를 했는데 이 제시에 대해서 거절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제시 거절에 대한 통지는 which includes electronic records and does not receive instructions. 자, 먼저 여기 and 전까지 한번 문제를 볼게요. 지금 이런 은행들이 제시를 받았는데 이거를 거절을 했어요. 그렇죠? 제시를 안 받겠다. 이거는 불일치하는 제시다라고 했고 그렇게 되면 제시를 한 당사자로부터 내가 제시했던 본인이 제시했던 서류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달라라고 통지를 받고 나서 은행들이 또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And does not receive instructions. 지시서죠. From the party who which notice of refusal is given within. 블랭크 나와 있고 from the date the notice of refusal is given for the disposition of the electronic records. 자, for the disposition이 이제 처분입니다. 처분 of the electronic records. 즉 전자적인 어떤 제시를 했는데 거절이 됐어요. 그럼 그걸 어떤 식으로 처분을 할 건지 이 내용을 며칠 안에 알려줘야 된다가 요 문제가 구성된 이유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사실은 우리 바로 답으로 갈게요. 30 calendar days. 30일입니다. 30일. 근데 우리가 기존에 배우셨을 때는 전부 다 뱅킹 데이즈가 위주로 돼서 문제가 그리고 정답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론서에도 마찬가지로 뱅킹 데이즈 혹은 뭐 비즈니스 데이즈 이런 식으로 영업일 기준으로 나와 있었었는데 이거는 영업일이 아니라 칼렌더 데이즈라는 거. 그냥 1일부터 30일까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 한번 다시 체크해 두시고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30 calendar days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42번 문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선화증권에 관한 법규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헤이그 나오고 선화증권 나오면 일단은 C 해상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해 놓으셔야지만 안 헷갈립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자, 1번에 This monetary unit corresponds to 65.5 milligrams of gold of mile similar fineness 9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 결국엔 요 얘기예요. 이 monetary unit 화폐 단위 파운드 스털링이죠. 이 화폐 단위는 65.5 milligrams of gold of mile similar fineness 900 즉 순도 1000분의 900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순도 1000분의 900의 골드, 금 65.5mg 요거하고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 요 문장 자체는 맞아요. 문장 자체는 맞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 보고 있으시냐면 헤이그룰을 보고 있으시죠. 근데 요거 1번 내용은요. 헤이그룰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MT 조약하고 그다음에 함부르크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두 개 이렇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다만 헤이그 쪽에는 이게 나와 있지 않아서 1번이 옳지 않은 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아래 계속해서 보실게요. 2번에 Those contracting states, 최약국이죠? 최약국 in which the pound sterling 지금 여기 파운드 스털링이 아까 위에서 얘기했더니 화폐 단위를 의미를 하는 건데 지금 여기 1번 내용하고 요거는 맞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Pound sterling is not a monetary unit reserved to themselves the right of translating the sums indicated in this convention. 자, 지금 여기는 최약국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최약국인데 어떤 최약국이냐면 이 파운드 스털링이라는 화폐 단위가 그 국가에서 통용되지 않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국가들은 reserved to themselves 유보하고 있대요. 권리를 가지고 있대요. The right of translating the sums 합계를 translating 우리가 뭐 요거 일반적으로는 번역하다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화폐를 바꾸는 거예요. 환전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파운드 스털링 단위를 본인 국가의 뭐 코리아 원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라거나 이렇게 환전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Indicated in this convention in terms of pound sterling, in terms of their own monetary system.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환전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게 2번에 대한 내용이고 이것도 맞습니다. 당연히 이런 권리가 있어야겠죠. 자, 다음에 3번. The national laws may reserve to the debtor. 뭐 이거는 채무자죠. 채무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무역 거래에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운송 서비스를 이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운임을 지급을 해야겠죠. 혹은 보험 서비스를 이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보험료를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우리가 뎁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선화증권에 대한 내용이니까 아무래도 뭐 운임에 관련돼서 얘기가 나와 있겠죠. 자, the national laws may reserve to the debtor the right of discharging his debt in national currency. discharging은 뭐 변제하다, 돈을 갚다 이런 뜻이에요. 이 채무자에게는 변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his debt, 그의 부채를 in national currency, 이 국가의 화폐 단위로 according to the rate of exchange, 어떤 환율표를 근거로 해서 prevailing on the day of the arrival of the ship at the port of discharge of the goods concerned. 그 물품이 도착하는 시점이래요. 도착하는 거. arrival, 출발하는 거, 출발하는 거. 자, 우리 이거 요 똑같은 문제가 기존의 기출문제에 출제가 됐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요 arrival이 다른 걸로 나와 있었죠. 출발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뭐 도착하다라는 개념. 이게 두 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arrival 도착 그리고 discharge 하역 이런 개념이었다라는 거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존에는 도착이 아니라 출발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여기는 하역이 아니라 선적에 대한 개념, 로디드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던 것도 있었죠.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다음에 4번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all bills of lading. 이거는 뭐 선화증권이라는 뜻이고 이 선화증권이 issued in any of the contracting states. 채약국에서 발행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다음에 5번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carrier. 캐리어는 운송에 대한 개념이죠. Under any statute for the time being in force relating to the limitation of the liability of owners of seagoing vessel. 선주
이게 선박 소유자 책임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거 선박 소유자 책임 제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보시는 헤이그 룰하고 요거하고는 따로따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 내용도 맞는 내용이 돼갖고 아까 전에 답이 1번이 됐었습니다. 자, 다음에 43번.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12조의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뭐 사실은 요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여기 아래를 보는 게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냥 답을 한번 문제를 보실게요. 네모칸. Any provision of Article 11, Article 29, 그다음에 Part 2. 뭔가 조금 익숙합니다. 우리 11조, 29조, 그다음에 2장. This convention that does not allow a contract of sale or its modification. 요거는 물품 매매 계약, 그다음에 modification은 뭐 변경, 그다음에 termination은 종료 이런 것들이죠. By agreement or any offer, acceptance or other indication of intention to be made in any form other than in writing. 자, 이거는 지금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형식들도 허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 계약 체결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러한 내용을 대표적으로 증빙해 주는 게 어떤 조항이었었어요? 요거 11조, 29조, 그 다음에 2장 이런 내용들이었죠.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does not이라고 나와 있죠.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allow,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서면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것들을 허용해주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does not이 빠져야지 되겠네요.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계속 보실게요. does not apply where any party has his place of business in a contracting state. 자, 11조, 29조, 그 다음에 파트 2 이런 것들은 분료식 계약이라고 하죠. 우리가 분료식 계약을 허용을 해주는데 그 어떤 국가들에서는 사실은 국내법에 이러한 분료식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었어요. 그런 국가들이 어떤 선언을 하죠? 유보 선언을 했었습니다. 유보 선언. 관련 조항은 제96조였고요. 96조에 따라서 유보 선언을 했다라고 한다면 분료식 계약이 아니라 요식 계약으로만 진행을 했었어야 됐죠.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Which has made a declaration under Article 96, 그렇죠? of this convention. The parties may not derogate from or vary the effect of this article 라고 해서 12조의 내용은 우리가 크게 뭐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분료식 계약은 허용이 된다. 근데 96조에 따라서 유보 선언을 한 국가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분료식 계약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이 조항은 변경하거나 아니면 뭐 변형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게 12조의 내용의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뭐 요 내용 12조 내용은 사실은 제가 뭐 워낙 강조드린 내용이었어가지고 아마 쉽게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6조하고 12조하고 96조 이렇게 같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44조 ICC 내용이네요. 10조 항해의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또 내려볼게요. 근데 또 여기 아래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아래는 볼 필요가 없죠. 괜히 시간 낭비예요. 바로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Where after attachment of this insurance. 여기서 attachmen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시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보험이 개시가 됐습니다. The destination is changed. 근데 목적지가 변경이 됐어요. 항해 목적지가. By the assured. assured는 우리 피보험자죠. This must be notified promptly to insurers. insurers는 보험회사, 보험자입니다. For rates and terms to be agreed.
자, 우리가 최초에는 보험자하고 피보험자하고 A부터 B까지 가는 물품에 대해서 보험을 들겠다라고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A에서 물건이 출발하려고 했는데 자, 피보험자가 목적지를 바꿔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C로. 그럼 어떻게 돼요? 보험자 입장에서는 A에서 B로 가는 거에 대한 위험도라든지 거리 이런 것들을 책정을 해서 보험금, 보험료 이런 것들을 산정을 했을 텐데 목적지가 바뀌어버리면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피보험자는 이렇게 변경사항이 생기게 되면은 보험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고지 의무가 되겠죠. 자, 계속해서 should a loss occur. 여기서 should는 우리가 if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should가 맨 앞에 나와 있으면 if should a loss occur prior to such agreement being obtained. 자,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그래서 만약에 손해가 발생을 한다면 prior to such agreement being obtained, 이 보험자하고 피보험자하고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하기 전에 뭐가 발생을 했다? 손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cover, 담보는 may be provided, but only if cover would have been available. 담보는 이런 상황일 때만 가능한 거래요. At a reasonable commercial market rate on reasonable market terms. 자, 일반적으로 그 해당 업계에서 변경이 됐어요. A에서 B로 가야 되는데 이게 C로 바뀌었다. 이렇게 A에서 C로 가는 때에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게 제시하는 보험료, 보험금, 그 다음에 뭐 이런 여타의 사항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기반을 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일반적으로. 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다 맞고요. 다음에 where the subject matter insured commences the transit contemplated by this insurance, but without the knowledge of the assurer or their employees, the ship sails for another destination. 자, 다른 목적지로 가는데 이거를 assurer, 보험자하고 그의 사용인들이 모르는 상태로 개시가 된 거예요. This insurance will nevertheless be deemed to have attached at commencement of such transit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어슈어러가 아니라 피보험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4번 without the knowledge of the assurer가 아니라 여기는 assured 피보험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5번. 자, 여태까지는 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킵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국제물품 매매 계획에 관한 유엔 협약 58조의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용어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무엇인가? 쫙 봤더니 바이어, 셀러, 바이어, 셀러, 바이어, 셀러. 요것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바이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셀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요것만 알고 계시면 이 문제 충분히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처음 딱 보니까 근데 네모칸에 1번에 괄호 2개, 2번에 괄호 2개, 다음에 3번에 괄호 1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문제 푸실 때는 이렇게 괄호 1개가 들어가 있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괄호가 2개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한쪽은 셀러 혹은 한쪽은 바이어 아니면 전부 다 똑같은 사람 이렇게 들어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내용 파악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데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조금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좀 참조하시고. 자, 1번 If the blank is not bound to pay the price. 자, pay the price라고 나와 있어요. 대금 지급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셀러예요? 바이어예요? 물품을
사가지고 대금 지급하는 존재는 바이어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여기만 봐도 이게 바이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if the buyer is not bound to pay the price at any other specific time, 어떤 특정 시간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한다면 he must pay it when the seller places either the goods or the documents controlling their disposition,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들을 at the buyer's disposal, 물품을 구매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에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and this convention, 그때에 대금을 지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specific time, 시간에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지급을 하면 되고, 그런 게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계약서하고 CISG에 따라서 바이어의 처분하에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놓는다라고 한다면 그때 대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the blank may make such payment a condition for handing over the goods or documents. 자, 그러면 요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요 사람은요, may make such payment, 이러한 지불을 조건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for handing over the goods or documents. 물품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서류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조건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셀러가 되겠죠. 그렇죠? 셀러가 물품이라든지 서류를 주면서 내가 이걸 줄게, 대신에 당신은 나한테 페이먼트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셀러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다음에 2번. If the contract involves carriage of goods,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계약이, 이 사람은 may dispatch the goods, dispatch the goods래요. dispatch가 뭐죠? 발송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물품을 발송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셀러예요? 바이어예요? 셀러가 되겠죠. On terms whereby the goods or documents controlling their disposition will not be handed over to the blank except against payment of the pr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러는 물품을 발송을 할 수가 있는데 on terms 어떤 게 조건이냐면 whereby the goods or documents controlling their position will not be handed over,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물품들이 over to the 누구에게, 물품은 결국엔 누가 받는 거예요? 바이어가 받게 되는 거죠. 바이어에게 전달되지 않는데요. except against payment of the price,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외하면,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이어가 대금을 지급을 해야지만 셀러가 물품이라든지 서류를 상대방, 즉 바이어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이어 셀러, 셀러 바이어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 자, 요 사람은 누구는 is not bound to pay the price,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들어가야 돼요? 결국에는 여기도 바이어가 들어가야겠죠. Until he has had an opportunity to examine the goods. 물품을 검사하는 사람도 누구예요? 바이어예요. Unless the procedures for delivery or payment agreed upon by the parties are inconsistent with his having such an opportunity. 자, 바이어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받은 다음에 이 물품의 상태를 점검을 하고 하자가 있으면 셀러에게 얘기를 하겠죠. 이게 화자가 있으니까 바꿔달라 혹은 대금을 감액해달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근데 만약에 대금이 후납이 아니에요. 후지불이 아니라 선불 지급입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런 기회를 갖는 것과는 관계없이 미리 대금을 지급을 해줘야겠죠. 우리가 온라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물품을 보기 전에 내가 온라인에서 결제를 하고 물품이 도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클레임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였죠. 곧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에는 대금은 미리 지급돼야 된다라는, 여기는 예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unless 다음에는. 자, 그래서 바이어 셀러, 셀러 바이어 바이어가 들어가야 되니까 답이, 자, 여기 1번이 되겠습니다. 바이어 셀러, 셀러 바이어 바이어까지.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은 조금 쉬우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여기 46번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굉장히 짧네요. 5줄밖에 안 돼요.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는 유엔 협약 73조의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요걸 딱 보겠습니다. 딱 봤는데 먼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밈이 뭔지 한번 볼게요. partial shipment, 그다음에 installment, 그다음에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transshipment, 그다음에 installmen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 73조의 내용을요.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73조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면 맞추시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스킵하는 문제로 놔둘게요. 왜냐면 요거를 한번 쫙 읽어보시면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한 10분이 계시면 그 중에 8분 정도는 처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이게 뭐가 어색한지 파악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먼저 좀 스킵하는 문제로 놓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물론 이제 실제 시험 시간에는 한번 읽어보시겠죠. 읽어봤는데 이게 내용 파악이 잘 안 된다 라고 한다면 바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걸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에 47번 해상화물 운송자에 관한 CMI 통일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했더니 쫙 봤어요. 이게 굉장히 또 많아요. 그래서 요것들도 좀 스킵하는 형태로 가시면 좋아요. 왜냐면 우리 여기 CMI 같은 거는 크게 많이 공부하시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이 CMI 같은 경우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 좀 쉽게 나오는 편입니다. 뭐 다른 CISG라든지 인코텀즈 이런 것들보다 좀 덜 공부하는 데라고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되면 딱 어려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쉽게 나오는 편이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불명확하게, 즉 많이 공부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공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맞추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 높죠.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47번도. 자, 다음에 이제 48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6번하고 47번 같은 경우 우리가 스킵을 했기 때문에 48번으로 바로 내려왔는데, 자, CIF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CIF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살짝 써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CIF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였어요? 우리 인도, 위험, 비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때는 C규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기점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인도하고 위험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수출국에서 셀러로부터 바이어로 이전이 되고, 비용 같은 경우에는 수입국까지 누가? 셀러가 부담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CFR이 아니라 CIF이기 때문에 인슈어런스, 보험하고 프레이트, 운임이 전부 다 셀러의 비용이 됐었죠. 자,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시고 진행해 볼게요. 1번. The seller has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자, 셀러가 임포트 통관, 수입 통관을 진행을 해야 된다? 아니었습니다. Pay any import duty or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 이런 거 전부 아니었죠. 그래서 셀러가 아니라 누가? 바이어가 진행을 하면 되고, 만약에 이 내용이 맞게 들어가려면 CIF 조건이 아니라 DDP 조건이 되면 셀러가 수입지에 가서 수입 통관 그리고 뭐 관세, 부가세 이런 것들 전부 다 납부를 하는 거였었죠. 자, 다음에 2번. The buyer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 and freight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지금 방금 뭐라고 했었죠? 비용은 수입국가까지 운송비용, 보험비용을 셀러가 부담하는 게 CIF 규칙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이어가 아니라 셀러가 들어가야겠네요. 다음에 3번. The buyer contracts for insurance cover. 보험을 누가 부보를 한다? 바이어가 부보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아니죠? 누구예요? 셀러입니다. 셀러. Against the seller's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during the carriag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위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위험은 누가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운송 중에. 셀러가 아니라 바이어가 부담을 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이미 인도하고 위험은 수출국에서
셀러로부터 바이어에게 이전이 됐기 때문에 단순히 비용 부담만 셀러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참고를 하시고 우리 특히 CIF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인도하고 위험의 분기점이 FOB하고 동일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4번 The buyer should note that under CIF he is required to obtain insurance only on minimum cov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요거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바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에 대해서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바이어는 셀러가 보험을 뭘 부보를 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사실은 보험을 부보해야 되는 주체는 누구죠? CIF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셀러가 보험을 부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seller should note that 그 사람은 부보하는 사람이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Under CIF, he is required 요청받는데요. To obtain insurance 보험을 부보하는 것을 only on minimum cov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요거 바꾸는 거, 하나는 요거 미니멈 커버를 맥시멈 커버로 바꾸는 거. 이렇게 두 가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5번 The seller is required either to deliver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deliver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or to procure goods already so delivered. 자, 물품을 선적을 하거나 배 위에다가 선적을 하거나 아니면 procure 이미 선적이 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인도 방법이었죠. For shipment to the destination. 그렇게 해서 요거는 맞는 답이 되겠죠. 5번이. 그래서 이렇게 CIF 규칙 이런 것들도 잘 알아두시고 근데 사실은 뭐 요거는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은 드리긴 했지만 인코텀지 규칙 같은 경우는 우리가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건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4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계약 조항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보기를 먼저 보셔야겠죠. 자, litigation clause 같은 경우에는 소송 조항, 다음에 institute cargo clause는 우리 적하죠. 그래서 협회 적하약관, 다음에 arbitration clause는 1번과 다른 내용이죠. 중재 조항. 요거는 소송 조항, 중재 조항, 그 다음에 hardship clause 나오고 claim 조항 나오고 이렇게 5가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면은 사실은 전부 다 좀 색깔이 달라요. 1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유사하게 갈 수도 있어요. 내용이 처음에 뭐 분쟁이 생겼다,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5개가 색깔이 다 다릅니다. 자, 내용 읽어볼게요. 이 조항은 in a contract that is intended to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대요. to cover 회복하려는 커버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in which unforeseen events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이벤트들 occur that fundamentally alter the equilibrium of a contract. 자, 치명적으로 바꿔버린대요. 이퀄리브리엄은 우리가 평형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평형 상태. 그럼 이게 우리가 평형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게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물품 매매 계약에서. 자, 셀러하고 바이어가 있어요. 셀러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만들어서 원가에다가 본인의 이익을 추가해가지고 물품을 판매를 하겠죠. 만약에 원가가 10원이었어요. 그러면 본인의 이익 2원을 추가를 해서 12원의 바이어에게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셀러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물건을 만약에 구매를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15원, 17원, 20원 이렇게 좀 비싸게 팔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도 여러 명 고르다가 이 사람이 제일 싸게 파는구나 라고 해서 이 사람과 거래를 하겠죠. 거래를 했는데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원가 10원에 원재료 값이 한 7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원래는 원재료 값이 7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갑자기 50원으로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얼마에 팔아요, 그러면?
한 60원, 77원, 80원, 뭐 이런 식으로 더 올려서 팔겠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미 계약을 체결을 해버렸으니까 12원에. 못 올리는 거예요. 이미 원재료가 이렇게 50원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바이어가 이득을 보는 거겠죠. 만약에 이게 7원에서 1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얼마에 팔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 6원, 7원, 10원 이런 식으로 판다고 할게요. 다른 사람들이. 근데 얘는 얘하고 12원에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얘는 계속해서 12원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가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도 어느 정도 이익을 보고 이 사람도 어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 뭔가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균형이 깨져버리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균형이 깨질 것을 대비해서 넣어놓는 조항이 우리 하드십 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서로 오케이 그러면 단가를 좀 조정을 하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좀 납기를 조금 더 늦춰준다 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는 조항을 미리 계약서에 삽입을 해 놓는 거죠. 그래야지만 셀러든 바이어든 둘 다 해당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 하나가 너무 이렇게 커다란 짐을 짊어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하드십 클라우즈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 뭐 한국말로는 고난조항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하드십 클라우즈라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49번은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0번. 인코텀즈 나왔습니다. DAT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 DAT 규칙을 보시면 사실은 가장 딱 떠올라야 되는 거,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하는 특징이 뭐였어요?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된 상태로 셀러가 바이어에게 물품을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거를 DAT 규칙의 거의 뭐 유일한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보실게요. Delivery at terminal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once unloaded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자, 양화된 상태로 물품을 인도한다라는 거죠. 누가? 셀러가 are placed at the disposal. 양화시켜 놓은 다음에 어디에 물품을 위치시켜 놓는다고요?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carrier. 뭔가 갑자기 확 이상해지네요. 그쵸? 원래 물품을 보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셀러고 물품을 받는 사람, 인도를 받는 사람은 바이어인데 여기서 갑자기 캐리어의 처분하에 두었을 때 셀러가 인도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캐리어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여기는 캐리어가 아니라 바이어입니다. At the named terminal, at the named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까지. 2번. The seller bears all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and unloading them at the terminal at the named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DAT 규칙 같은 경우에는 셀러가 물품을 수입국까지 가져가서 거기에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된 상태로 인도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양화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셀러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seller bears all risk to and unloading them. 물품을 양화한다는 거죠. 양화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을 셀러가 가지고 있는다라고 해서 2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네요. 다음에 3번 보시겠습니다. 자,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specify as clearly as possible the terminal and, if possible, a specific point within the terminal at the agreed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그 목적지상의 그 항구 이런 내용들 그리고 어느 장소인지를 명확하게 표현을 해둬라. 뭐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As the risk to that point are for the account of the buyer. 그리고 그 장소부터는 위험이 누구에게로 이전된다? 바이어에게로 이전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니죠. 그쵸? 해석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as the risk to that point라고 나와 있어요. 그 장소까지의 위험을 누가 지는 거냐?
사실 실제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려요. 자,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공부하시거나 이렇게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실 때에는 이게 지금 눈에 좀 잘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제 시험 가시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as the risk, 지금 그 전의 내용을 쫙 했죠. 어디까지 장소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 장소까지의 위험은 누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바이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 risk to that point, 그 장소까지는 are for the account of the buyer라고 들어가면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 장소까지는 바이어가 아니라 셀러로 들어가야 되고 그 장소 이후부터는 바이어가 해당 위험을 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게 짚고 넘어간다라는 표현이 실제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면, 공부하실 때 해석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굳이 신경 쓰지 않고서 그냥 해석을 하시거든요. 아, 그 위에 당연히 이런 포인트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장소까지는 셀러가 부담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굳이 한 번 더 짚어서 해석을 안 하세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리고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고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그때야 다시 한번 시험 시간에 제대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잘 한번 해석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바이어가 아니라 셀러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4번. If the parties intend the buyer to bear the risk and cost involved in transporting and handing the goods from the terminal to another place, then the DAP or DDP rules should be used. 자, 우리 DAP나 DDP 조건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DAT 조건에 비해서 DAT 같은 경우에는 셀러가 터미널까지 물품 가져가서 양화된 상태로 바이어에게 인도를 해줬는데 DAP나 DDP는 터미널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왔죠. 그렇죠? 자, 이렇게 수입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입국가. 그럼 지금 여기 터미널에 도착을 해서 DAT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양화를 해서 인도를 해버리면 그 이후부터는 전부 다 바이어의 책임이 됐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오고 싶어요. 누구의 책임하에? 셀러 책임하에. 그러면 인커텀 조건 못 쓰면 돼요. DAP 조건 장소로 쓰고요.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수입 통관을 셀러에게 맡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DDP 조건을 사용을 하는 거였죠. 그렇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the buyer to bear the risk and cost involved in transporting, handling the goods from the terminal to another place. 자, 아까 터미널에서 끝나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고 싶어 한대요. 누구의 책임하에? 바이어의 책임하에. 그렇게 된 경우에는 DAP나 DDP를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지금 DAT 규칙은 터미널에서 인도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바이어의 책임이에요. 근데 만약에 DAP나 DDP 조건을 쓰게 되는 경우에는 바이어의 책임이 아니라 누구의 책임? 셀러의 책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이어하고 셀러하고 바뀌어서 나온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5번. The seller has an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임포트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DAT 조건에서는 셀러가 아니라 바이어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바이어에게 있지 않은 경우, 즉 셀러가 수입 통관까지 해줘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DDP 조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아까 전에 50번에 2번이었죠. 2번. 자, 다음에 51번으로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51번. 신용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한글로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은 그냥 문제 맞추라고 주는 문제예요. 자, 보시면 추상성 나와 있고, 엄밀일치성, 독립성,
상당 일치성, 명확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실게요. 네모칸. Consequently, the undertaking of a bank to honor or negotiate or to fulfill any other obligation under the credit. 즉 지금 뭐 은행들이 결제하거나 매입하거나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의무사항들을 이행하는 것들은 is not subject to claims or defense. 뭐 청구받거나 아니면 항변되지 않는데요. by the applicant, 개설 의뢰인에 의해서 어떤 내용들 resulting from its relationships with the issuing bank or the beneficiary. 즉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applicant가 issuing bank라든지 아니면 beneficiary, 수익자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가지고 뭔가 상이한 결과가 나와요. 원래 신용장을 개설하기 전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장이 개설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is not subject to claims or defenses. 즉 신용장은 신용장 그 자체고 매매계약은 매매계약 자체고 이러한 개념들은 어디에 통용되는 거예요? 신용장의 독립성, independence 이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a beneficiary can in no case avail 원용할 수가 없다. itself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s existing between banks or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issuing bank. 그래서 수익자는 이러한 관계들을 원용할 수가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립성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2번 한번 볼게요.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 URC 8조에 대한 내용이다. 밑줄 친 서류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처음에 딱 볼게요. 1번 뭐 Bills of Exchange 환호음이고 트러스 리시트는 수입화물 대도, 뭐 프로미서리 노트는 약속 증서, Letters of Undertaking은 약속 증서, 다음에 Letters of Guarantee, LG까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내용 한번 보시면 Where the remitting bank instructs. 자, remitting bank가 뭐죠? 우리 이런 것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뱅크와 관련해서는 추심 쪽하고 신용장 쪽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각각 거래에서 해당하는 용어들도 다르고요. 절차들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리미팅 뱅크 같은 경우에는 추심 거래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리미팅 뱅크는 추심 의뢰은행이었고 얘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시를 해요? 추심 은행한테, 콜렉팅 뱅크한테. That either the collecting bank or the drawee. drawee는 지급인입니다. 수입자라고 보시면 되고 is to create documents that were not included in the collection. The form and wording of such documents shall be provided by the remitting bank.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요거는 실제 URC 5등들 8조에 가시면 이 뒤에 이렇게 가로로 쳐가지고 서류들이 쫙 명시가 돼 있어요. 그거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그래서 Bills of Exchange라든지 Promissory Note, Trust Receipt, Letter of Undertaking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데 Letters of Guarantee 요거는 없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우리 뭐 Letters of Guarantee 같은 경우에는 어느 때 사용이 돼요? 신용장 거래에서 BL 없이 물건을 수령하고 싶을 때 개설 의뢰인하고 개설 은행이 운송인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아직 BL이 없는데 물건이 빨리 필요하니까 좀 달라라고요. 그렇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Letter of Guarantee였습니다. 자, 다음에 53번으로 넘어가시도록 할게요. 인코텀즈 서문의 일부이다. 괄호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뭐 괄호 보니까 바이어, 셀러,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보기 내용 자체는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the carriage cost 운송 비용은 will sometimes include the cost of handling and moving the goods within ports or container terminal facilities, and blank may well charge these costs to the blank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바이어, 기역에는 바이어가 나오고 니은에는 셀러가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이런 물품들을 운송하는 그런 터미널 핸들링 차지 있죠. 이런 것들은 누가 누구에게 청구를 하게 돼요. 바이어가 아니라 셀러가 may well charge these costs to the buyer. 바이어한테 비용을 청구를 하겠죠. 사실은 물품 매매 계약에서 바이어가 셀러한테 비용을 청구한다? 이런 개념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물품 받고 나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클레임을 청구를 했다. 그래서 돈을 받는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정상적인 과정에서는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 판매하는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in these circumstances, 즉 결국엔 지금 핸들링, 포트나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물품들 거기 기계 혹은 장소 사용하고 혹은 용역 사용하고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in these circumstances, 더 blank는 will want to avoid paying for the same service twice. 똑같은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두 번 결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피하고 싶어 한다. 누구예요, 결국에는? 대금 결제를 해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이어죠. 그래서 여기에는 바이어가 들어가야 돼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한 번은 once. 지금 두 번 결제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한 번은 누구에게? to the blank에게 as part of the total selling price. total selling price는 뭐예요? 우리가 셀러 같은 경우에는 물품 만들어가지고 원가에다가 뭐 용역비, 뭐 어쩌고저쩌고 다 포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플러스 시켜서 대금을 청구하게 되죠. 이거를 우리가 total selling price라고 불러요. 총 판매 금액. 근데 여기에다가 즉 셀러는 이 금액을 바이어한테 청구를 할 거예요. 청구하면서 여기 금액에는 어떤 게 들어가요? 이 사용료가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바이어는 한 번 지불을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번은 independently to the blank. 여기 total selling price에다가 지급하는 비용과는 별개로 해서 어디에 한번 지급을 하게 되느냐? 이 물건 가지고 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운송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carrier, 운송인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는 셀러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맞는 얘기는 3번의 바이어밖에 없죠. 자, 다음에 54번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 25조 내용이다.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은 무엇인가? If the 한번 요거 바로 네모칸 읽어볼게요. If the principal nominates. principal은 누구예요? 우리 URC에서 추심에서 principal은 추심 의뢰인입니다. nominates a representative. 대표자를 지정을 한대요. to act. 행동을 할. 뭐뭐로서 어떤 역할을 할 당사자로서 대표자를 지정을 합니다. In the event of non-payment and or non-acceptance. 우리 추심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DP하고 DA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payment, acceptance인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라는 거예요. The collection instruction, 추심 지시서는 should clearly and fully indicate the powers of such blank.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존재에 대해서 추심 지시서에는 어디까지 파워를 갖고 있는지도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In the absence of such indication, 이러한 지시가 없다면 banks will not accept any instruction from the blank. 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지시도 은행은 받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여기에 추심, 의뢰인이 있고 principal, 그 다음에 추심, 의뢰은행, limiting bank, 그 다음에 추심은행, collecting bank, 그리고 여기 지급인, 드로위 이렇게 있죠. 여기 추심거래였었는데 좀 전에 우리가 보신 거 몇 번 문제였죠?
54번 문제. 5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추심 의뢰인이 이렇게 의뢰를 해요. 그럼 추심 의뢰은행도 추심 은행한테 의뢰를 하고 요 사람 혹은 제시은행이 지급인한테 서류를 제시를 하겠죠. 그러면 이 지급인은 DA, 페이먼트, 지급을 하고 서류를 가져가든가 아니면 DA, 인수를 하고 서류를 가져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서류가 이렇게 돌아서 왔어요. 근데 지급인이 제시은행이 딱 제시한 거 보고서 나 이거 안 할래 라고 하는 거예요. 거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추심은행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다시 이쪽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추심의뢰인한테. 그리고 추심은행하고 추심의뢰인하고 의사소통을 해야겠죠. 그럼 어때요? 얘들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를 해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차도 발생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급인이 지급하지 않거나 인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 추심 의뢰인은 본인의 대리인, representative죠. 그 사람을 추심은행 국가의 예비 지급인으로서 선정을 해놔요. 그래서 또 다른 존재가 한 명 이렇게 딱 등장을 하는 거죠. 예비 지급인이. 그래서 이렇게 미지급, 미인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추심은행은 이 사람한테 연락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 이 사람한테 지시를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추심 지시서에 이 사람에 대해 해당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아까 나와 있었죠? 그렇죠? 그 내용이고 우리가 요 A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용어를 사용을 하느냐? case of need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비 지급인이니까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뭐 더 추가적인 내용은 25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MIA 46조 및 49조의 내용 중에서 이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Where a ship without lawful excuse. excuse 같은 경우에는 2로가 허용되는 사항들,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Where a ship. 근데 만약에 적법한 예외 사항이 없이, 합법적인 예외 사항이 없이, where a ship deviates from the voyage contemplated by the policy. 운송증권에,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루트를 벗어나 버리게 되면 The insurer is discharged from liability as from the time of deviation. 1호가 발생해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인슈어러, 보험자는 어떠한 책임에서도 면제가 된다라는 거죠. 1호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다음에 2번. It is immaterial.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That the ship may not in fact have left the course of voyage contemplated by the policy when the loss occurs. 자, 요 내용 자체는 우리가 틀린 게 없어요. 보시면 손해가 발생했을 당시에 배가 may not in fact have left the course of voyage. 어떤 항해를 출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뭐 낫이 빠져야 되고 이런 내용들은 아니에요. 요거는 맞는데 우리가 지금 46조부터 49조의 1호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 이 2번 내용은 1호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요거는 우리가 45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딱 보시면 1호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죠. 1호는 A 루트를 A에서 B를 요 루트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여기서 오다가 이렇게 촥 빠져버리는 경우예요. 아예 그냥 그 루트를 이탈해버리는 경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46조부터 나와 있는 건데 2번 내용은 1호에 대해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There is a deviation from the voyage contemplated by the policy where the course of the voyage is not specifically designated by the policy. 자, 지금 그 코스, 운송 루트가 명확하게 펄러시, 증권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But
the usual and customary course is departed from. 만약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통상적인 루트를 벗어나게 되면 이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A부터 B까지 가는데 원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요. 대부분이다. 근데 이거를 이상한 원래 통상적인 루트가 아닌 다른 루트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꺾어서 간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4번. Deviation or delay in prosecuting the voyage contemplated by the policy is excused. 즉, 뭐 이로나 아니면 지연이 허용이 된대요. Where caused by the meritorious conduct of the master or crew. 선장이라든지 선원의 악의적인 행동들, 악행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이 된대요. 예를 들어서 쭉 가다가 선장이 갑자기 루트를 확 바꿔버려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막을 수가 없는 거니까 허용이 되는데 다만 조건은 뭐냐? If better try be one of the perils insured against. 그렇게 선원이나 선장의 악행에 대해서 사전에 보험에 부보를 해놔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뭐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먼저 insured 보험에 가입을 해놨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더라도 1호가 허용이 된다라는 거죠. 5번. When the cause excusing the deviation or delay. 자, 원인. 어떤 원인이냐면 이렇게 허용을 해주는 원인이에요. deviation, 1호나 아니면 지연을 허용을 해주는 원인이 cease to operate, 멈춰버린대요. 즉 그런 원인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럴 때에는 the ship must resume her course, 운송을 재개해야 되고 and prosecute her voyage with reasonable dispatch, 합리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6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SGA에 대한 내용이고 인도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뭐 SGA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혹은 두 문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SGA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whether it is for the buyer to take possession of the goods or for the seller to send them to the buyer. 몇 가지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먼저 It is for the buyer to take possession, 소유하다, of the goods, 물품을, 소유권, or for the seller to send them to the buyer, 그 소유권을 바이어에게 보내주는 것, 상관없이 is a question, 문제래요.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depending in each case on the contract, 그 계약 자체의 문제라는 거죠. express or implied between the parties, 그 각 계약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문제가 없고 2번 apart from any such contract, 계약과는 별개로 express or implied the place of delivery, 물품의 인도 장소죠. is the buyer's place of business, buyer, 즉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의 영업소래요. if he has one, 만약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이어의 영업소, and if not, 없다면 is residence, 그의 거주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좀 안 돼요. 그래서 바이어의 영업소가 아니라 요거는 셀러의 영업소가 됩니다. except that if the contract is for the sale of specific goods, 근데 어떤 특정 물에 대한 계약인 경우에는 which to the knowledge of the parties when the contract is made, 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양 당사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are in some other place, 이 specific goods, 특정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then that place is the place of delivery, 그 장소가 인도 장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 바이어가 셀러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3번 보실게요. Where under the contract of sale, the seller is bound to send the goods to the buyer.
but no time for sending them is fixed. 언제 물품을 보내줘야 되는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다. No time. The seller is bound to send them within a reasonable time. 뭐 이거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마법의 단어죠. reasonable time이라는 게 우리 무역 규칙에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해요. 자, where the goods at the time of sale are in the possession of a third person. 지금 제 3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경우입니다. There is no delivery by seller to buyer. 제 3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경우에는 셀러가 인도를 한 게 아니래요. Unless and until the third person acknowledge. 만약에 제 3자가 알지 못했다면 to the buyer that he holds the goods on his behalf.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있느냐? 제 3자가 바이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셀러가 지금 나 대신해서 이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지 않는 이상 셀러는 바이어에게 실질적으로 물품을 인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물건을 갖다 줬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자, 셀러가 있고 바이어가 있어요. 근데 실제 소유주인 제3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얘한테 물건을 가져다 줬어요. 근데 이 물건 자체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얘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요 내용이 얘한테 전달되지 않는 이상 소유권을 얘가 줄 수 없겠죠. 다른 사람 물건을 소유권을 어떻게 줘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이전된 게 아니다라는 게 4번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5번 demand or tender 청구나 아니면 제공 of delivery 인도의 청구 혹은 제공은 may be treated 다루어진다 as ineffectual unless made at a reasonable hour. 즉 이런 뭐 요구라든지 제공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이지 않은 걸로 고려가 된대요. unless made at a reasonable hour. 합리적인 기간 안에 제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단어가 되겠죠. And what is a reasonable hour is a question of fact. 다만 마찬가지로 reasonable hour가 어떤 건지는 그 케이스별로 따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죠. 즉 뭐고 reasonable hour 안에 완료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in 포함된 effectual하고 다음에 unless하고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편하게 해석하시려면 긍정으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다음에 우리 57번 보실게요.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 협약 5조에 따라 승인 및 집행이 요구된 국가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인정하는 승인 및 집행 거부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만약에 문제를 자세하게 읽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틀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요. 문제를 그냥 이거 유엔 협약, 뉴욕 협약이고 그 다음에 5조에 대한 내용이네. 바로 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하셨으면은 이 문제 답을 못 맞추십니다. 핵심적인 내용은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인정하는 승인 및 집행 거부 사항이에요. 요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승인 및 집행이 거부가 될 수 있는 사유가 총 7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5가지는 16년도, 17년도 기출에서 이미 보셨던 내용들이고 거기에서 출제되지 않은 포인트가 하나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보실게요. 1번.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referred to in Article 2nd 1 under the law applicable to them under some incapacity. 당사자가 중재에 따라서 받은 그런 당사자들이 무능력자인 거예요. incapacity. or the said agreement is not valid. 그 다음에 중재 합의가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죠. under the law to which the parties have subjected to it or failing any indication thereon under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award was made.
그래서 결국에는 뭐 당사자가 무능력자이거나 아니면 중재 합의 자체가 유효하지 않았다라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는 승인 및 집행 거부 사유가 맞죠. 틀린 내용은 없어요. 1번에. 그렇지만 우리 아까 위에서 뭐 보셨어요? 권한 있는 기관이 인정하는 승인 및 집행의 거부 사유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당사자가 증빙을 하는 겁니다. 당사자가 우리 중재안을 받았는데 애초에 중재 합의 자체가 무효인 경우야. 그러니까 승인 및 집행이 안 되게 좀 해줘라고 당사자가 증빙을 하는 경우예요. 자, 계속해서 2번. The party against whom the award is invoked was not given proper notice of the appointment of the arbitrator or the arbitration proceedings or was otherwise unable to present his cas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중재인의 선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절차에 대해서 이러한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한다면 승인 및 집행 거부 사유는 맞지만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도 맞지만 답은 아닌 겁니다. 3번.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l authority or the arbitral procedure was no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당사자가 나중에 우리 중재인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하자라고 합의를 했는데 그 절차하고 다르게 간 거예요. Or failing such agreement was not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arbitration took place. 혹은 그 합의 자체가 그 국가에 반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 되겠죠. 승인 및 집행의 거부 사유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증빙을 하는 거예요. 자, 4번. The award has not yet become binding on the parties or has been set aside or suspended by a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untry in which or under the law of which that award was made. 요건 뭐였어요?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The award has not yet become binding on the parties. 아직 당사자에게 해당 중재안이 구속력을 갖지 못한 상태인 겁니다. 이럴 경우에도 우리가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당사자가 증빙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중재 합의한 내용하고 그 중재가 다른 방향으로 갔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거 뭐가 하나 있어요? 본인들이 중재를 요청을 한 사항 이외의 것들, 이외의 것에 대해서 중재를 선언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승인 및 집행 거부 사유였죠. 자,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다음에 우리 5번 한번 보실게요. 자, the subject matter of the difference is not capable of settlement by arbitration. 어떠한 분쟁 사항이 있는데 그게 중재로서는 해결되지 못하는 거래요. Under the law of that country. 그 국가에서. 왜냐하면 그 국가에는 이미 그게 법률로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이해가 되냐면 상사 중재를 요청을 하는 사항 중에서 만약에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살인사건을 중재로 해결을 해달라고 한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살인사건은 국가에서 법으로서 규제를 하는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안 된다라는 거. Or the recognition or enforcement of the award would be contrary to the public policy of that country. 공공의 정책에 반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마찬가지로 승인 및 집행의 거부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 5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거부가 되는 거예요? 국가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인정하는 승인 및 집행의 거부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원문 보시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5번에 나와 있는 거 국가의 공공정책에 반하는 경우 자 여기 공공정책에 반하게 되는 경우 요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나와 있는 거 있죠? Not capable of settlement by arbitration. 중재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7가지. 아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렸죠? 중재 범위를 벗어난 중재 판정.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부 사유였고 총 7가지가 나와 있고
위에 5가지는 개인 당사자가 증빙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합의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갔다, 잘못 갔다라는 것들을 증빙을 해야지만 거부가 되는 거고요. 이 나와 있는 5번에 나와 있는 요 내용들 있죠. 요거는 국가 차원에서 요거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승인 및 집행이 거부가 된다라는 거. 요거는 반드시 좀 알아두시고, 만약에 여기 위에 내용 안 읽으셨으면 이 문제는 못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위에가 좀 중요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58번 가실게요. UCP 602조 정의 및 3조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2조, 3조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틀리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자, confirming bank means the bank that adds its confirmation to a credit upon the issuing bank's authorization or request. 즉, 확인 은행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확인을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권한을 받는 거. 2번. Banking day means a day on which a bank is regularly open at the place at which an act subject to these rules is to be performed. 그 은행을 영업을 하는 정규적인 오픈 일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3번에 first half, second half 얘기합니다. Months shall be constituted respectively at the first to 15th. 1일부터 15일까지, 다음에 16일부터 last day까지죠. 그렇죠? 여기 아까 first half, second half가 됐었고, 4번에 the terms beginning, middle, end of months는 shall be construed respectively as the first to the ninth. 뭐 벌써 틀렸죠? 그렇죠? 1일부터 9일까지, 다음에 10일부터 19일까지, 20일부터 last day까지 나와 있는데, 옳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일부터 10일까지, 11일부터 20일까지, 그 다음에 21일부터 마지막 일까지.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이렇게 참고하시고, 다음에 5번, negotiation, 매입은 the purchase by the nominated bank of draft, 환어음을 구매하는 겁니다. and or documents, 혹은 서류를 under a complying presentation, 일치하는 제시를 따라서 by advancing, 미리 혹은 agreeing to advance funds to the beneficiary, 미리 주거나 혹은 미리 주겠다라고 동의를 한 상태에서 on or before the banking day on which reimbursement is due to the nominated bank, 상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수익자에게 돈을 주거나 혹은 주기로 합의함으로써 드래프트, 환어음과 그 다음에 서류를 구매하는 것을 우리가 매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하나 구성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드래프트, 그 다음에 다큐먼트, 그리고 또 advancing or agreeing to advance, 그 다음에 due to, 이렇게 블랭크 뚫어놓고서 답 고르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59번을 보실 건데, 자, 59번 보시면 국제물품 운송 조약에 관한 유엔 협약 엠트 조약이다. 근데 중재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요거는 우리가 좀 스킵을 먼저 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딱 처음에 문제 보셨을 때 내가 익숙하게 풀던 것이 아닌데 라고 느껴지면은 이렇게 스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59번 문제도 스킵을 진행을 하고요. 다음에 60번 문제부터는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